저는 68살입니다. 공무원으로 35년 일했고 한 번도 사기당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당했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을 받았고 대출 2천만 원 갚고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8년 동안 연금 200만 원으로 살며 저축 1천만 원만 쓰고 7천만 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경로당 게시판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료 스마트폰 강의 어르신 맞춤, 교육, 경로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장 입은 청년이 명찰을 달고 와서 3주 동안 가르쳤습니다.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봉사로 왔습니다. 믿었습니다. 한 달 후, 제 통장에 3천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4천만 원이 새벽마다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이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말했습니다. 어르신 휴대폰에서 정상 이체됐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잡기 어렵습니다. 경로당 강사는 사라졌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경로당도 무료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68살입니다. 지금 68살이지만 이 이야기는 60살 때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25살에 구청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35년 동안 일했고 60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마지막 직급은 7급이었고 월급은 35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35년 일한 대가였고 생각보다 많이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은 대출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결혼시키면서 2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부담돼서 퇴직금으로 바로 갚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8천만 원이 남았고 그게 저희 부부의 노후 자금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린 65세입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고 연금이 없습니다. 저는 공무원 연금을 받는데 한 달에 200만 원 나옵니다. 35년 일한 대가가 200만 원이라는 게 서운했지만 그래도 국민연금보다는 많이 받는 편이었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3년은 괜찮았습니다. 공무원 연금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60만 원 나가고 식비로 70만 원 쓰고 통신비랑 교통비로 30만 원 쓰면 40만 원 남았습니다. 저축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연금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4년째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관리비가 70만 원으로 올랐고 식비도 80만 원은 써야 했습니다. 연금 200만 원으로는 조금 부족했고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저축해서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도 가끔 들었고 경조사비도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저축해서 약 1,000만 원을 썼고 8년째인 지금은 7천만 원 남았습니다. 7천만 원이면 많은 돈이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과 합치면 노후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한테 손 벌릴 일도 없을 것 같았고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아들은 40세입니다. 결혼한 지 10년 됐고 아이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월급이 400만 원 정도 되고 며느리도 300만 원 정도 번다고 들었습니다. 둘이 700만 원 벌어도 전세금, 대출 이자 내고 생활비 쓰면 빠듯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용돈을 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 오는 게 전부입니다.
저는 매일 경로당에 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고, 아내도 저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2층 건물 2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수는 30평 정도 되고, 테이블 5개 놓여 있고, 커피 자판기 하나 있었습니다. 경로당에는 늘 같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 씨, 이 씨, 최 씨, 김 씨. 모두 저처럼 70 전후 어르신들이었고, 다들 은퇴해서 할 일 없이 시간 보내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바둑 두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화투 치거나 텔레비전 봤습니다. 재미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경로당에 갔습니다. 아침 9시쯤 2층으로 올라가는데, 게시판에 새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무료 스마트폰 강의, 어르신 맞춤, 디지털 교육, 제목이 큼직하게 적혀 있었고, 아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 은행도 병원도 스마트폰으로 예약하는 시대, 어르신들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은행에 인터넷 사용법까지 3주 동안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일정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주 월수금 오전 10시. 신청 경로당 관리인한테 이름 남겨주세요. 자원봉사 강사님이 무료로 진행합니다. 저는 그 공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산 지 3년 됐는데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카카오톡은 아들이 설치해줬는데 사용법을 잘 몰라서 거의 안 썼고, 은행 앱은 있긴 한데 무서워서 한 번도 안 켰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 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옆에서 박 씨가 말했습니다. 야, 이거 괜찮은데? 무료래. 돈 안 받는데. 저도 관심이 갔습니다. 정말. 응, 자원봉사래. 신청할래. 글쎄, 해볼까? 저는 경로당 관리인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정말 무료예요? 네. 봉사 강사님이 오신대요. 경로당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무료로 가르쳐 주신대요. 믿을만해요? 그럼요. 다른 경로당에서도 했대요. 신분증이랑 자격증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신분증이랑 자격증까지 보여줬다는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사기꾼이 신분증을 보여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저도 신청할게요. 네. 성함이요? 김명수요. 관리인이 명단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날 오후까지 15명이 신청했습니다. 경로당 다니는 어르신들 거의 다 신청한 셈이었습니다. 모두 기대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드디어 스마트폰 배우겠네. 은행 앱 쓰는 거 배워야지. 카카오톡도 제대로 써보고 싶었어. 다음 주 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무료로 스마트폰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7천만 원 저축이 있으니 마음도 편했고, 연금도 나오니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경로당에 갔습니다. 오전 9시 30분쯤 도착했는데 이미 어르신 몇 분이 와 계셨습니다. 박 씨도 왔고, 이 씨도 왔고, 최 씨도 왔습니다. 모두 기대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강사 온대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10시에 온대요. 관리인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젊은 남자분이래요. 30대 초반쯤. 그래요. 젊은 사람이 오면 잘 가르쳐 줄 것 같네요.
10시 5분 전쯤 경로당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175cm쯤 되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파란색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고 가슴에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김민수 시니어 디지털 교육 강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찰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명찰까지 차고 오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강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쳐 드릴게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사가 앞에 노트북을 펼치고 빔 프로젝터를 연결했습니다. 경로당 앞쪽 벽에 화면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매주 월수금 오전 10시에 만나요. 첫 주에는 카카오톡, 둘째 주에는 은행 앱, 셋째 주에는 인터넷 사용법 배울 거예요. 어르신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사님, 정말 무료예요. 네, 완전 무료예요. 저는 봉사로 하는 거예요. 왜 봉사를 하세요? 제 할머니가 스마트폰 못 쓰셔서 불편해 하시는 거 보고 어르신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 말에 어르신들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효자네, 효자야.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드문데 저도 좋은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강사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강의는 절대 돈 건드리는 강의 아니에요. 제가 어르신들 돈 달라고 하거나 계좌번호 달라고 하거나 비밀번호 달라고 하는 일 절대 없어요. 혹시 제가 그런 말 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그 말에 어르신들이 웃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사가 먼저 그런 말을 꺼낸다는 건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카카오톡부터 배워볼까요? 어르신들, 카카오톡 설치되어 있으세요? 대부분 손을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카카오톡 열어볼까요? 강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화면에서 노란색 말풍선 아이콘 찾으세요. 보이세요? 네, 보여요. 그거 누르세요. 그럼 카카오톡이 열려요. 어르신들이 하나씩 따라했습니다. 저도 제 폰에서 노란색 아이콘을 찾아서 눌렀습니다. 카카오톡이 열렸습니다. 됐어요. 저도 됐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친구 추가하는 법 배워볼게요. 강사가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사람 모양 있죠? 거기 누르세요. 저는 따라서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추가 누르시고 전화번호나 아이디 입력하시면 돼요. 1시간 동안 카카오톡 기본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친구 추가하는 법, 메시지 보내는 법, 사진 보내는 법, 단체 채팅방 만드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강사는 정말 친절했고 어르신들이 이해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어르신, 이해 안 되세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강사가 박 씨한테 가서 1대1로 설명해 줬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수업이 끝날 무렵
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수업은 수요일이에요. 그때 또 봬요. 강사님, 정말 고마워요.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강사가 나가고 나서 어르신들끼리 얘기했습니다. 저 청년 참 착하네.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무료로 해주는 게 정말 고마워. 다음 수업도 기대되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좋은 청년을 만났다고 무료로 스마트폰을 배울 수 있어서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강의 들었어. 강사가 정말 친절하더라고. 그래요? 좋겠네요. 당신도 이제 스마트폰 좀 쓸 줄 알게 되겠어요. 응, 카카오톡 배웠어. 다음에는 은행 앱도 배운대. 은행 앱이요. 그것도 배워요? 응, 요즘은 은행 안 가도 폰으로 다 할 수 있대. 아내도 관심 있어 했습니다. 나도 배우고 싶은데. 그럼 다음에 관리인한테 말해서 같이 신청해. 그럴까요? 수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또 경로당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강사가 정시에 왔고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은 카카오톡 고급 기능 배워볼게요. 둘째 수업에서는 카카오톡 프로필 설정하는 법, 배경화면 바꾸는 법, 이모티콘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사는 여전히 친절했고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즐거워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카카오톡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오늘은 복습하는 시간 가질게요. 그동안 배운 거 다 해보세요. 어르신들이 각자 폰으로 연습했고 강사가 돌아다니며 도와줬습니다. 첫 주가 끝났습니다. 모두 만족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은행 앱 배운대요. 기대되네. 은행 앱 쓸 줄 알면 편할 것 같아. 저도 기대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둘째 주가 진짜 목적이었다는 걸. 둘째 주 월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오전 9시 30분에 경로당에 도착했고 어르신들도 하나둘 모였습니다. 모두 기대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은행 앱 배운대요. 드디어 배우네. 은행 가기 귀찮았는데 10시 정가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고 밝은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어르신들이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은행 앱 사용법 배울 거예요. 요즘 은행 가기 힘드시죠? 줄도 길고 기다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은행 앱 쓰시면 집에서 편하게 잔액 조회하고 이체도 하실 수 있어요.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은행 가는 게 정말 불편해요. 줄 서서 1시간씩 기다리기도 하고 은행 앱 쓸 줄 알면 편하겠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어르신들, 은행 앱 설치되어 있으세요? 강사가 물었습니다. 대부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예전에 설치해줬는데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좋아요. 그럼 은행 앱 열어볼까요? 어르신들이 각자 폰에서 은행 앱을 찾아서 열었습니다. 저는 국민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로그인 창이 떴습니다. 로그인 하시려면 공인인증서나 간편 비밀번호 필요해요. 어르신들, 설정하셨어요? 강사가 물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거 먼저 해야 해요. 강사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많으시죠? 해킹도 많고. 그래서 보안 앱 먼저 깔아야 해요. 보안 앱이라는 말에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안 앱이요? 네, 해킹 막아주는 앱이에요. 이거 설치하시면 안전하게 은행 앱 쓰실 수 있어요. 강사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 앱 이름이 안심케어예요. 보안 전문 회사에서 만든 거고 무료예요.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설치하세요. 강사가 단체 카카오톡 방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보냈습니다. 여기 링크 눌러서 앱 설치하세요. 설치 완료되면 열어보세요. 저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안심케어 설치하시겠습니까? 창이 떴습니다. 저는 설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1분쯤 지나니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다들 설치하셨어요? 강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앱 열어보세요. 저는 안심케어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원격 지원 서비스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창이 떴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거 허용해야 해요. 이게 보안 기능이거든요. 화면 보호해 주는 거예요. 허용 누르세요. 저는 허용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다 눌렀습니다. 그러고 나니 앱이 실행됐고 보안 설정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좋아요. 이제 안전하게 은행 앱 쓰실 수 있어요. 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은행 앱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로그인 하시려면 비밀번호 설정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냥 잔액 조회만 해볼게요. 어르신들, 계좌번호 아세요? 어르신들이 각자 통장을 꺼냈습니다. 저도 지갑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계좌번호 입력하시고 조회 버튼 누르세요.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제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잔액이 나타났습니다. 7,200만 원, 제 저축 금액이 보였습니다. 어르신들, 잔액 보이세요? 강사가 물었습니다. 네, 보여요. 어르신들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은행 안 가도 잔액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강사가 제 폰 화면을 보고 있다는 걸. 안심케어 앱이 보안 앱이 아니라 원격 제어 앱이라는 걸. 제가 허용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강사가 제 폰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됐다는 걸. 강사는 노트북으로 어르신들 폰 화면을 전부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 계좌번호가 뭔지 전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수업이 계속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수요일에는 이체하는 법 배워볼게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이체요? 네, 가족한테 송금하는 법, 공과금 내는 법 같은 거요. 어르신들이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배우면 편하겠네요. 은행 창구 안 가도 되겠어요. 저도 기대됐습니다. 수요일에 다시 모였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체 연습해 볼게요. 근데 진짜 돈 보내면 안 되니까 소액으로 연습할 거예요. 강사가 자기 계좌번호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제 계좌로 1,000원만 보내보세요. 제가 확인하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연습용이에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은행 앱을 열고 이체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강사가 친절하게 단계별로 설명해 줬습니다. 계좌번호 입력하시고 금액 1,000원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이체 버튼 누르시면 돼요. 저는 따라서 했습니다. 계좌번호 입력하고 1,000원 입력하고 이체 버튼 눌렀습니다. 이체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다 이체했습니다. 1분쯤 지나자 강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다시 1,000원 돌아왔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은행 앱에서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정말로 1,000원이 다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와, 진짜 돌아왔네. 어르신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이제 이체하실 줄 아시죠? 강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쉽네요. 금요일 수업에서는 공과금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내는 법을 배웠고 자동이체 설정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강사는 여전히 친절했고 어르신들은 만족했습니다. 둘째 주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는 인터넷 사용법 배울 거예요. 마지막 주예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벌써 마지막이에요. 아쉬워요. 어르신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저도 아쉬웠습니다. 좋은 강의였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자랑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은행 앱 쓸 줄 알아. 이체도 할 줄 알고 대단한데요. 이제 은행 안 가도 되겠네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 폰이 이미 해킹당했다는 걸, 7천만 원이 곧 사라질 거라는 걸. 셋째 주 월요일,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경로당에 갔고 어르신들도 다 모였습니다. 강사가 들어오자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사님, 마지막 주네요. 아쉬워요. 저도 아쉬워요. 그동안 열심히 배워주셔서 감사해요. 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인터넷 사용법 배울 거예요. 뉴스 보는 법, 날씨 확인하는 법, 검색하는 법 같은 거요. 첫 수업은 네이버 사용법이었습니다. 검색창에 키워드 입력하는 법, 뉴스 보는 법, 날씨 확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사는 여전히 친절했고 어르신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런 것도 다 되네요. 편하네요. 정말. 수요일에는 유튜브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영상 검색하는 법, 구독하는 법, 좋아요 누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했습니다. 손주들이 보는 게 이거였구나. 나도 이제 볼 줄 알겠네. 금요일, 마지막 수업 날이 왔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배운 거 복습하는 시간 가질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배울 거예요. 뭔데요? 어르신들이 물었습니다. 실전 이체 연습이요. 지난번에 1,000원 연습했잖아요. 오늘은 조금 더 큰 금액으로 연습해 볼게요. 얼마요? 10,000원이요. 제 계좌로 10,000원 보내보세요. 확인하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강사가 자기 계좌번호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계좌번호 입력하고 10,000원 입력하고 이체 버튼 눌렀습니다. 비밀번호 입력하라는 창이 떴고 저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이체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다 이체했습니다. 2분쯤 지나자 강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다시 10,000원 돌아왔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10,000원이 다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어르신들 혼자서도 이체하실 수 있어요. 강사가 박수를 쳤고 어르신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자, 그럼 3주 강의가 끝났어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강사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명함 드릴게요. 혹시 나중에 스마트폰 사용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강사가 어르신들한테 명함을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명함에는 김민수 시니어 디지털 교육 강사라고 적혀 있었고,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사님, 정말 고마웠어요.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무료로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스마트폰 잘 쓸 것 같아요. 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열심히 배워주셔서 앞으로도 스마트폰 잘 활용하세요. 그렇게 인사하고 강사는 경로당을 나갔습니다. 어르신들끼리 얘기했습니다. 정말 좋은 청년이었어. 요즘 보기 드문 효자야. 무료로 3주 동안 가르쳐 줬잖아. 다음에도 또 왔으면 좋겠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로 강의 끝났어. 강사가 명함도 줬어. 그래요? 좋은 사람이네요. 응, 정말 친절하더라고.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11시에 잤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3시쯤 휴대폰 문자 알림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서 확인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국민은행 고객님의 계좌에서 1,000,000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잔액 6,200만 원.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1,000,000원이 출금됐다고요. 새벽 3시에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당황해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15분. 1,000,000원이 모르는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뭐지? 자동이체였나? 저는 자동이체 설정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 이체한 건가? 하지만 새벽 3시에 제가 깨어있을 리 없었습니다. 은행 오류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잤습니다. 아침에 은행 가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 계좌에서 1,000,000원 출금됐는데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어제 새벽 3시 15분에 고객님 계좌에서 1,000,000원 이체하셨네요. 아니에요. 저는 안 했어요. 그 시간에 자고 있었어요. 근데 고객님 휴대폰에서 은행 앱으로 로그인하셔서 이체하신 기록이 있어요. 비밀번호도 입력하셨고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안 했다니까요. 고객님, 혹시 휴대폰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셨어요? 아니요. 그럼 본인이 이체하신 거예요. 은행 시스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제가 안 했는데 제가 했다니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럼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송금 취소는 받는 사람 동에 있어야 가능해요. 연락해 보세요. 받는 사람 계좌번호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번호로 전화해 봤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이틀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50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잔액 5,700만 원. 또 출금됐습니다. 저는 잠도 안 자고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또 모르는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사흘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1,50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잔액 4,200만 원. 나흘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잔액 3,200만 원. 일주일 동안 4번 출금됐습니다. 총 4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7천만 원 있던 제 저축이 3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경로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관리인한테 물었습니다. 저기요, 스마트폰 강의했던 강사 연락처 있어요? 있죠. 명함 받으셨잖아요. 그 명함 번호로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다른 연락처 없어요? 글쎄요. 저도 그 번호밖에 몰라요. 그럼 강사 어디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봉사 강사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저는 다른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통장에서 돈 이상하게 빠져나간 사람 있어요? 박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800만 원 나갔어요. 이 씨도 말했습니다. 저는 1,500만 원 나갔어요. 총 10명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는 4천만 원, 박 씨는 800만 원, 이 씨는 1,500만 원, 최 씨는 2천만 원, 김 씨는 1,200만 원, 다른 어르신들도 각각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당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 10명이 함께 갔습니다. 접수대에서 신고하겠다고 말했고 형사가 나왔습니다. 50대 남자 형사였고 우리를 작은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무료 스마트폰 강의 들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제 통장에서 4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제가 이체한 게 아닌데 제 폰에서 이체됐대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앱 설치하신 거 있으세요? 강의 중에 네, 있어요. 보안 앱이라고 해서 안심케어라는 거 깔았어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 보안 앱 아니에요. 원격 제어 앱이에요. 원격 제어요? 네. 해커가 고객님 폰 화면 보고 조작할 수 있는 앱이에요. 고객님이 허용 버튼 누르는 순간 범인이 고객님 폰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안 앱이 아니라 해킹 앱이었다니. 그럼 제가 잠든 사이에 범인이 제 폰으로 이체한 거예요. 그렇죠. 고객님 폰에서 고객님 은행 앱 열어서 고객님 비밀번호 입력해서 이체한 거예요.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어요? 고객님이 강의 중에 이체 연습하실 때 비밀번호 입력하셨잖아요. 그때 범인이 다 봤어요. 원격 제어 앱 깔려 있으면 고객님이 뭘 누르는지 다 보여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직접 비밀번호를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그럼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고객님 폰에서 고객님이 직접 이체하신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정상 거래예요. 본인 인증도 다 거쳤고요. 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알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고객님 폰에서 고객님 비밀번호로 이체한 거라서 증명이 어려워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범인 잡을 수 있어요? 노력은 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요즘 이런 범죄자들은 대포 통장 써요. 이체받은 계좌가 범인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든 통장이에요. 돈 받자마자 바로 인출해서 사라져요. 그럼 못 잡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경로당 타겟으로 한 이런 사기가 요즘 정말 많아요.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검거율이 낮아요. 범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돈 1,500만 원이에요. 평생 모은 돈이에요. 어떻게 해요? 형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피해 금액, 범행 경위를 다 적었습니다. 10명이 다 작성하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신고 접수됐습니다. 진행 상황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최소 몇 주에서 몇 달 걸릴 수 있어요. 범인 추적이 쉽지 않아서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다들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경찰도 못 잡는데 우리 돈 날아간 거야. 어떡해. 나 그 돈으로 살아야 하는데. 저는 은행에 다시 갔습니다. 지점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고 10분쯤 기다려서 지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50대 남자 지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점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설명했습니다. 제 계좌에서 일주일 사이에 4천만 원이 사라졌는데 제가 이체한 게 아니에요. 해킹당한 거예요. 지점장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거래 내역 보니까 고객님 휴대폰에서 은행 앱으로 로그인하셔서 이체하신 기록이 있네요. 비밀번호도 정확하게 입력하셨고요. 그게 해커가 제 폰 조작해서 한 거예요. 원격 제어 앱 때문에. 원격 제어 앱이요? 네, 경찰한테 확인했어요. 보안 앱인 줄 알고 깔았는데 해킹 앱이었대요. 지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정상 거래로 보여요. 고객님 폰에서 고객님 계좌로 로그인하셔서 고객님 비밀번호 입력하셔서 이체하신 거라서요. 하지만 제가 안 했다니까요. 저희도 알아요. 근데 시스템상으로는 고객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환불 처리가 어려워요. 그럼 제 돈은 어떡해요? 송금 취소는 받는 사람 동의가 있어야 해요. 연락해 보셨어요? 전화 안 받아요. 꺼져 있어요. 그럼 어렵습니다. 은행은 중개기관일 뿐이라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고객 보호는 안 해요. 은행 보안이 문제 아니에요. 고객님이 제3자 앱을 설치하신 건 은행 책임이 아니에요. 저희는 은행 앱 보안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강사가 준 명함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랄로 324. 저는 그 주소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강남으로 갔습니다. 테헤랄로 324 번지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2층 203호라고 명함에 적혀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203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돌려봤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옆 호실 20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40대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기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203호요. 거기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고요? 네.
한 6개월 전부터 아무도 안 살아요. 전에 누가 살았는데 이사 간 것 같아요. 6개월 전부터요? 네, 확실해요. 가짜 주소였습니다. 명함에 적힌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7천만 원 있던 저축이 3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경찰은 못 잡는다 했고, 은행은 돌려줄 수 없다 했습니다. 범인은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뭐래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텔레비전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4천만 원이 사라졌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아내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았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우리 저축 4천만 원 날렸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강에 들었잖아. 그게 사기였어.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기? 무슨 소리예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무료 강의가 있었고, 보안 앱을 설치했고, 실제로는 해킹 앱이었고, 일주일 사이에 4천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4천만 원이요. 우리 저축 7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이요? 응, 지금 3천만 원 남았어. 하느님 맙소사.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경로당에서 한 거라며. 안전한 곳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경로당이고 관리인도 확인했다고 하고 강사가 신분증도 보여줬다고 해서 믿었어. 은행에서는 뭐래요? 돌려준대요. 안 준대. 내 폰에서 내가 이체한 거라서 환불이 안 된대. 경찰은요, 잡기 어렵대. 대포 통장 쓰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대.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해요? 그 돈이 우리 노후 자금인데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저축해서 조금씩 쓰기로 했잖아요. 4천만 원이면 10년은 쓸 돈인데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나쁜 사기꾼들이 문제지. 근데 어떡해요? 정말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아내는 계속 울었고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7천만 원이 3천만 원으로 줄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경로당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어르신들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다들 조용했고 말이 없었습니다. 바둑도 안 두고 화투도 안 치고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박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 어제 아내한테 말했어. 800만 원 날렸다고. 뭐래? 울더라고. 800만 원이면 우리 1년 생활비인데 어떡하냐고. 이 씨도 말했습니다. 나는 1,500만 원 날렸어. 아내가 기절할 뻔했어. 그 돈으로 손자 대학 등록금 대줄 거였는데 최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2천만 원이야. 딸한테 말 못하겠어. 딸이 알면 미쳐버릴 거야.
김 씨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1200만 원.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씩 말했습니다.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1300만 원, 900만 원. 10명이 당한 금액을 합치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경찰서 갔다 왔는데 못 잡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은행도 갔는데 환불 안 된대. 그럼 우리 돈 날아간 거야. 그런 것 같아. 경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시끌벅적했는데 그날부터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며칠 후 박 씨가 경로당에 안 나왔습니다. 이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박 씨 어디 갔어? 집에 있대. 나오기 싫대. 사람 얼굴 보기 창피하대. 일주일 후 이 씨도 안 나왔습니다. 최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씨는 몸이 안 좋대.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랐대. 2주일 후 경로당에 오는 사람이 5명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집에 있었습니다. 사기당한 게 창피해서, 사람 만나기 싫어서, 경로당 오는 게 두려워서 안 나왔습니다. 저도 경로당 가기 싫었습니다. 그곳에만 가면 사기당한 일이 생각났고 4천만 원 날린 게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해서 억지로 나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낸다.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옆에서 말하라고 눈짓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실수를 했다. 무슨 실수요?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강에 들었는데 사기였어. 돈을 좀 잃었다. 얼마나요? 4천만 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쯤 지나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4천만 원이요? 응.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사기를 당하세요? 아들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한 거라며. 안전한 곳 아니에요. 왜 확인을 안 하고 앱을 설치하세요? 강사가 보안 앱이라고 해서. 보안 앱이 어딨어요? 요즘 사기 수법이 다 그런 건데.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한테 혼나는 기분이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들한테 이렇게 혼났습니다. 지금 얼마 남았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 공무원 연금 200만 원이면 부족하잖아요. 저축해서 조금씩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지. 아버지, 앞으로 제가 아버지 통장 관리할게요. 이러다 남은 돈까지 다 잃으면 어떡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통장을 왜 내가 관리해? 아버지가 또 사기당할까 봐요. 요즘 노인 타겟 사기 정말 많아요. 통장이랑 카드 다 저한테 주세요. 그건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해.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 아버지, 4천만 원 날리셨잖아요. 그건 실수였어.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실수로 4천만 원을 날리세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통장 저한테 주세요. 안 돼. 그건 내 자존심 문제야. 아들과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앞으로 큰 돈 쓰실 일 있으면 저한테 먼저 상의하세요. 약속하세요.
알았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사건 진행 상황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기대를 하며 물었습니다. 범인 잡혔어요? 아직은 못 잡았습니다. 계좌 추적해봤는데 대포 통장이었고 돈은 이미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범인이 여러 명인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쯤 잡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런 사기 조직은 보통 해외에 서버 두고 국내에서는 말단만 움직이거든요. 말단 잡아도 윗선은 잡기 어렵고 말단들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럼 제 돈은요? 송금 사기는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4천만 원이 완전히 날아간 것입니다.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관리인을 찾아서 따졌습니다. 관리인님, 강사 신분 확인 제대로 하셨어요? 신분증 봤다고 하셨잖아요. 관리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봤는데 가짜였나 봐요. 가짜였나 봐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어르신,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속은 거예요. 그래도 관리인이면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경로당 관리만 하는 사람이에요. 강사 신원 조회할 권한도 없고 신분증 진위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봉사 강사라고 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해요? 우리가 10명이나 당했는데 1억 원 넘게 날렸어요. 구청에 말씀하세요. 경로당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다음 날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과로 가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여자 공무원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경로당 사기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무료 강의한다고 해서 들었는데 사기였어요. 관리인이 신분 확인도 제대로 안 했고 10명이 1억 원 넘게 당했어요. 구청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로당 관리는 민간 위탁이에요. 구청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도 구청에서 예산 주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주지만 경로당 프로그램까지 일일이 관리할 수는 없어요. 각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주민자치회한테 책임을 물어야 해요? 그것도 어려울 거예요. 자치회도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거라서요. 제가 답답했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우리가 당한 건데 아무도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강사가 신분을 속이고 사기를 친 거라서 강사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구청이나 자치회가 배상할 의무는 없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경찰은 못 잡는다 하고, 은행은 환불 안 된다 하고, 구청은 책임 없다 하고,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개월쯤 지났을 때 경로당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15명 정도 나왔는데 이제는 서너 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거의 안 나왔고 피해 안 당한 어르신 몇 명만 나왔습니다. 경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음 소리도 없고 대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몇 명이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활기차던 경로당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 게시판에 새 공지가 붙었습니다.
저는 그 공지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료 건강 강의 어르신 맞춤 건강관리 제목 아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혈압, 당뇨, 관절염 관리법을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일정 다음 주 화요일부터 매주 화목 오전 10시 신청 경로당 관리인한테 이름 남겨주세요. 자원봉사 간호사님이 무료로 진행합니다. 저는 그 공지를 보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또 무료 강의였습니다. 또 자원봉사였습니다. 또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공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관리인이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이거 또 사기 아니에요. 또 무료 강의라며. 아니에요. 이번에는 보건소에서 파견 나온 간호사님이래요. 확인했어요. 신분증 봤어요. 자격증 확인했어요. 아직은 또 확인 안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당하고도 어르신, 진정하세요. 이번에는 제대로 확인할게요. 뭘 어떻게 확인해요? 신분증이 가짜면 어떡하고, 자격증이 위조면 어떡해요? 당신이 진위 확인할 수 있어요? 관리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무료 강의 절대 받지 마세요. 봉사 강사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 신청하는 어르신들한테도 말리세요. 또 당하면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관리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경로당은 이제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무료는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친절한 사람도 의심하게 됐습니다. 68년 살면서 이렇게 세상을 불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경로당에 가지 않게 됐습니다. 매일 가던 곳인데 이제는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게시판을 보면 그날이 생각나고, 강의실을 보면 그 강사가 생각나고, 친구들을 보면 사기당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 9시면 경로당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신문 보고, 낮잠 자고, 그게 하루 일과였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당신 경로당 가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안 가. 거기 가기 싫어. 친구들도 보고 싶지 않아요. 보기 싫어. 다들 사기당한 얼굴이잖아. 아내도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가고 싶지 않았고, 아내도 이해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하루에 5번씩 은행 앱을 열어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혹시 또 빠져나가지 않았나 불안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자꾸 확인하지 마요. 스트레스 받아요. 확인해야 해. 또 당할 수도 있잖아. 그 앱 지웠잖아요. 안심케어 앱. 그래도 불안해.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새벽에 문자 알림 소리만 들리면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또 출금됐나 싶어서 확인했습니다. 광고 문자였거나 날씨 알림이었지만 확인하기 전까지는 불안했습니다. 연금 20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관리비 70만 원, 식비 80만 원, 통신비 30만 원, 교통비 20만 원 쓰면 200만 원이 다 나갔습니다. 병원비나 경조사비가 생기면 저축해서 꺼내 써야 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저축해서 썼습니다. 3천만 원이면 15년쯤 쓸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제가 83세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 이후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지낸다. 통장 괜찮으세요? 또 이상한 거 없으세요? 없어. 조심하고 있어. 혹시 큰 돈 쓸 일 있으면 저한테 먼저 상의하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알았어. 전화를 끊을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들한테 감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박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영수야, 나야.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그냥 집에만 있어. 너는? 나도 집에만 있어. 경로당 안 가. 안 가. 거기 가면 생각나서. 나도 그래. 친구들도 거의 안 나온다더라. 그렇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수야, 우리 그때 정말 바보였지. 그러게. 경로당이 안전하다고 믿었잖아. 무료가 좋은 거라고 생각했잖아. 이제는 아무것도 못 믿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무료라고 하면 의심하게 되고, 친절한 사람 보면 사기꾼 같고, 나도 그래. 세상이 무섭더라고. 우리 나이에 이런 걸 겪을 줄 몰랐어. 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60 넘어서 사기당하고, 경찰한테 신고하고, 아들한테 혼나고, 창피해서 사람도 못 만나겠어. 전화를 끊고 나니 우울했습니다. 박 씨도 저랑 똑같았습니다. 사기당하고, 집에만 있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세상을 불신하고,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입구에서 젊은 여자가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 오늘만 무료예요. 저는 그 전단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료는 없어요. 제가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여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료라는 말이 이제는 무섭게 들렸습니다. 길거리에서 설문조사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설문조사 좀 해주세요. 3분이면 돼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바빠요. 사실 바쁘지 않았습니다. 할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게 무서웠습니다. 혹시 또 사기꾼이 아닐까 의심됐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요. 사람들 다 피하잖아요. 조심해야지. 또 당할 수도 있잖아. 그래도 그렇지. 세상 사람 다 사기꾼은 아니잖아요. 모르는 일이야. 경로당 강사도 좋은 사람인 줄 알았잖아. 결과는 뭐였어? 사기꾼이었잖아. 그건 그렇지만 이제 아무도 못 믿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저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밝고 활발하셨는데 이제는 집에만 있고 사람도 안 만나고.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35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법 지키고, 원칙 지키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퇴직하고 연금 받으며 편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경로당 다니며 친구들 만나고, 바둑 두고, 소소하게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기꾼한테 4천만 원 뺏기고, 경찰도 은행도 구청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들한테는 혼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경로당도 못 가고, 세상을 불신하며 살게 됐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료 강의는 제 통장을 여는 강의였습니다. 경로당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무료는 없었습니다. 남은 3천만 원을 지키며 사는 게 제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저는 68살입니다. 4천만 원 잃었습니다. 경로당 무료 강의에서 무료 강의는 제 통장을 여는 강의였습니다. 보안 앱은 해킹 앱이었습니다. 친절한 강사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경로당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못 잡는다 했습니다. 은행은 돌려줄 수 없다 했습니다. 구청은 책임 없다 했습니다. 아들은 제 통장을 관리하겠다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3천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15년 살아야 합니다. 매일 통장을 확인합니다. 혹시 또 빠져나갈까봐. 무료는 믿지 않습니다. 친절한 사람도 의심합니다. 경로당도 가지 않습니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였습니다.